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 근 20년 전 인터뷰에서 제가 만난 네이버의 상업자는 이런 서비스를 위해 네이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털 다음에 아고라 정신을 존중하고 카카오톡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접목해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대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의 매일 도마 위에 오릅니다. 이른바 규제 이슈로 주가가 크게 빠질 만큼 시장의 빌런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워낙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파괴적인 점령을 반복해온 건 아닌지 그 자리에 서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때입니다. 기술과 서비스에도 체온이 느껴져야 오래갑니다. 9월 10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저희 거의 카카오 전문 방송이라고 할 만큼 카카오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 최근 이틀 동안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1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가 본격화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매도의 타이밍을 봤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그리고 오늘의 경제 뉴스.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5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국민들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하반기 세수 전망이 어둡다, 그러니 쟁여둬야 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현 정부 출범 뒤에 20, 30대 청년층이 전세 대출로만 60조 원 가까이 껐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가 일부 경증 환자까지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10분 경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반려동물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반려식물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엄마들이 화분 키우시는 경우 많았는데 이제는 식물 집사가 되길 자처하는 MZ들도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 반려식물 상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표님 그리고 가드너가 함께 오신다고 하는데 꿀팁 대방출하실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탐사,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 흥행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미국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22가 성장률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등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약주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항공이라든지 크루즈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좀 빠졌는데 일단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낙폭을 좀 키웠고요. 그로 인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했다가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가 저희도 참 헷갈리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은 고용지표가 개선돼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거의 완전 쇼크 수준의 결과를 내놓자 시장은 그동안 FMC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경기 둔화 이슈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는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가 됐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그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31만 건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작년 팬데믹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있는데 ECB가 유로존 중앙은행이라고 칭하는 ECB가 통화정책회의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6%에서 개선된 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거기다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도 야, 유로존은 이번 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기록할 거야. 뭐 유복세도 점차 진전되고 있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이슈는 한 발 두 발 뒤로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ECB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하지만 이제 채권 매입 속도는 천천히 좀 늦춰 가겠다고 했는데도 크게 걱정은 안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미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아주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한 것 같이 보였거든요. 요건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무실에 완전한 재개는 무기한 연기한다. 코로나 이슈가 또 불거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었고요.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ECB도 물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긴급 매입 프로그램 매입 속도를 비록 이제 완만하게 축소한다고 발표했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올 연초만 해도 연준은 올해 여름이 인플레이션 피크야라고 네. 했다가 앨런 재무장관이 아니야 올해 연말까지 갈 거야 라고 하고 나서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랑 대부분 다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내년 초반까지도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뭐 테이퍼링 속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어제 성장률 둔화시키고 뭐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은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야 부양 정책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이제 느려질 거야. 조만간에 금리 인상도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또 언급을 하죠. 네. 좀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하고 있죠. 네. 올해만 하면은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제 그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카카오 네이버 포함해서 증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이어지면서 1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도 네. 미국이랑 유럽 뭐 이런 데도 한다 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중국이야 그냥 단행시켜버렸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일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반발 매수가 전체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어제 또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요. 부등호가 저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건지 요게 좀 궁금한데, 규제 이슈가 주가가 빠지는데 더 큰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1년 동안 많이 올랐다, 이게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보던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 준 걸까요? 많이 오른 거예요. 후자로 보시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 규제 이슈가 지금 단행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없고요. 좀 더 봐야죠. 그렇죠. 지금 입술만 꽉 깨물었으니까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중국하고 우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소식을 아침마다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언제쯤 주 5일 등교를 하게 될까 저도 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좀 불안하시죠?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길게 큰 그림 보고 지금 잠깐 인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법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법안을 가져와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음식적 2만 원짜리 판매할 경우 한번 이게 딱 따져봤습니다. 2만 원짜리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 1,800원, 그다음 배달 수수료 4,000원, 그다음에 배달 용기 1,200원, 그다음에 광고비 및 배달 대행 업체 관리비 한 2,000원. 그러면 11,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2만 원짜리 팔고 11,000원짜리 나갑니다. 어느샌가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카카오 택시 불러서 카카오톡 안에서 업무 공유하고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고 집에 갈 때도 카카오 대리 부르고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냥 편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것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더 먼저 대기업이 됐으니까 뭐 마찬가지 얘기고요. 규제 이슈 때문에 이틀 동안 19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틀 동안 카카오 네이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세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은 역시 규제 가능성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뭐 규제 가능성이 이미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이미 뭐 논의가 되고 있었고 중국은 이미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이제 공정위원장이 서로 이제 취임한 이후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뭐 이제 규제 이런 어떤 논의가 좀 사실 나왔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충격이 오게 된 건 몇 가지 좀 직접적인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가 9월 7일이셨는데요. 뭐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뭐 공룡 카카오의 문어벌 확장. 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죠. 칩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뭐 골목 사건, 뭐 생태계 보호 대책들이 정말 너무 웃깁니다만 이런 어떤 토론회를 해가지고 여당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하고 다루겠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는 뭐 정부안도 있고 의원 입법안도 있고 7개의 또 온라인 플랫폼 뭐 공정화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다방면에서 규제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충격이 좀 시장에 이 주식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닌데 저는 어제 금융위에서 동일 기능을 하는 업체에는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핀테크 사업이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모양이에요. 예, 지금 특히 이제 핀테크에 대한 이슈가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치가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금융상품 이제 관련 서비스를 이게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이제 광고가 아니라 중개행위로 판단해서 이제 시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금융 이제 소비자법, 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에서는 중개를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고 중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번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끝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대리나 중개업자로 정식 등록 안 하면 서비스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하늘에서 이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그런 꼴이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개행위로 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정식으로 이 관련된 뭐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지금 등록 사실 24일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볼 때도 그게 어렵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네이버, 토스 이런 회사들 반응은 어때요? 그쪽은 일단 일차적으로 대단히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규제안들이 더욱더 좀 강해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이제 우려가 대단히 큰 상태이고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주장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고 쓸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이렇게 단속한다고 규제하려고 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그 금소법 그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좀 어제도 긴급 이 대책 회의를 한 것 같고요. 네. 이 산업계에서 그래서 일단 계도 기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서비스 중단하는 그 피해를 좀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어떤 반발입니다. 글쎄요. 그동안도 이제 얘기하자는 그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플랫폼이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유독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 빅테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이걸 뭐 일각에서는 약간 이슈를 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슈를 돌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뭐 최근에 이제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격의 카카오, 뭐 진격의 네이버. 네. 그동안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사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정말 그 코로나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약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속도 조절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기업의 성장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초기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속도 위반을 하는 그리고 사회 각 분야하고 이렇게 마찰을 빚는 이런 일이 좀 생겨서 그 부분은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절제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이 이슈가 네. 여러 사회 각 분야, 여러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이제 분야에 걸쳐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택시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네. 또는 이 금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파이낸셜에 진출을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제 중소사업자하고 기존 사업자하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고 소비자하고도 때로는 마찰을 빚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해서 하루 아침에 그냥 KB 금융지주를 제치고 금융권 시가총 1위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제도권 금융에서는 이제 은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발목을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이럴 때 특히 인터넷은행은 자유롭게 이렇게 영업을 하도록 해주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규제 아니냐. 또 우리 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규제하는 거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최근에 보면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독점 이슈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산당보다 더 큰 영향력을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빅테크를 규제하는 결하고 우리가 지금 빅테크를 다루고자 하는 방식하고 이 비슷한 카테고리입니까? 아니면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겁니까? 전혀 중국하고는 전혀 목적이나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도 이제 명분적으로는 이제 반독점, 반부정 경쟁 이걸 내세우고 있었지만 사실 이면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금융 정보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압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는 특히 이제 시진핑의 이제 3기 이제 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 또는 그 IT 기업들의 어떤 권력을 억제하고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의도가 크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하고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이들이 이제 M&A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부여하는 법안 등등 해가지고 반독점을 관행을 개선하는 72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어떤 미국도 있고 이미 유럽도 반독점에 대한 어떤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7월까지 정부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세금 내기 버거운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아주 잘 거치고 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이 223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금 중에서 벌써 71.2%를 거둬들였는데 진도율이 작년보다 12.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0조 9천억 원이 더 거쳤고요. 부가가치세가 9조 원 늘면서 경기회복과 관련된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 원 증가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같은 자산세수도 네. 15조 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8월 이후에는 세수 증가 폭은 좀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좀 위축된 영향이 있겠고요. 또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작년보다 많이 꺾여서 이 올해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초과 세수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나눠줘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을 기준으로 914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이 국가 채무는 전체적으로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수입으로 356조 원을 거둬들였고요. 총 지출로 377조 원을 썼습니다. 통합재정 수지 기준으로는 20조 7천억 원 정도 적자를 본 겁니다. 다만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은 1년 전보다는 크게 줄었는데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 재정 수지가 있는데 56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1조 원, 그러니까 4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세수 호조로 재정 수지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증가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세 대출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특히 청년층이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6월에 52조 8천억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이 올 6월 말에는 148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4년 만에 2.8배로 증가를 한 건데요. 이 말씀대로 20대나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20대가 받은 전세대출이 4조 원이던 것이 24조 원으로 늘어났고 고요. 30대는 24조 원이던 것이 63조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를 20대와 30대가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이 소식 전해주세요. 네, 기존의 정부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 인과성이 좀 근거가 애매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이런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었는데요. 이 지원 대상을 정부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상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백신 접종 후에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을 모두 포함하고요. 이 심근염이나 심낭염, 또 길랭발해 증후군, 다영홍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과거 접종 받으신 분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최근에 청장년층에 mRNA 계열 백신이라고 하죠. 이런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폭넓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가을처럼님 플랫폼 규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플랫폼이 대체 누구 밑에서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요거부터 정해야 되는 참이거든요. 방통위, 산업부 그리고 금융위까지 각자 우리와 연관된 서비스는 우리가 챙겨보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싱그러운 주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한데 동물을 키우기에는 내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선택하는 이 플랜테리어, 식물을 활용해서 집을 꾸미면서 기분을 좀 전환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반려식물로까지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다고 하는데 식물 집사라는 말도 등장을 한 모양입니다. 자칭 타칭 대한민국 17만 식물 집사들의 주치 식물 집사 리피라는 SNS 모임인가요? 이걸 운영하고 계신 코스믹 그린의 신지환 대표님 그리고 정재일 가드너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드너 그 베르사유의 장미 막 이런 그 만화에서 본 멋있는 정원을 가꾸는 분들을 가드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17만 식물 집사들의 주치 리피라는 공간이 뭐 하는 곳인지 이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리피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식물 전문 SNS 채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리피를 만들어 나가는 베테랑 식물 집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콘텐츠고 두 번째는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반려식물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식물 관리법에서부터 심화적인 관리법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잎이 시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는 1:1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4,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상담을 한다. 그리고 이게 식물과 관련해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집에 화분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죄다 죽어 나가거든요. 순액이 흐르는 집인데 식물이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시들시들해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고 계세요. 저희 아이가 광합성을 요즘 도통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 신지현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식물하고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경을 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먼저 관심을 진짜 직접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거는 20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대 초반부터면? 10년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동안 식물과 함께 해오셨다는 건데 자,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고 공유하면서 이제 식물 주치의로 한 10여 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식물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십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께서 많이 키우시는 것들이 몬스테라나 아레카야자 같이 인테리어 식물들을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가장 크게 기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실내를 싱그럽게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많이들 키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새롭게 이제 집안에서 많이들 기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화분을 키운다. 이게 아마 어머님들 세대에는 왜 어머님들이 한동안 화분에 꽂히면 뭐 그 분꽃, 연산홍,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런 쪽으로 막 폭주하시던 맞습니다.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식물 집사, 반려식물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식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왜 많아졌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내 활동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위축이 되고 실내 활동이 많아졌는데 실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취미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가드닝이라고 하는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리포트되고 있는 공통적인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특히 이 가드닝 식물 기르는 거에 많이들 빠져 있는데 이 분들이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이 뛰어나요.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식물 키운다 이런 사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정재일 가드너님, 네. 제가 가드너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가을이 되면서 사실 가을에 뭔가를 심어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해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본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생각보다는 식물을 키우기 좋은 계절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가을은 어떻게 보면은 여름보다도 더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봄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은 이제 뜨거운 햇빛과 긴 장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에 별로 맞춤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가을 딱 이맘때죠. 이맘때는 이제 식물이 자라기 딱 좋은 온화한 햇빛과 온도 그리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는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낮은 온도와 이제 아주 건조한 습도. 주로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열대 식물들이 많아요. 이런 식물들은 이제 높은 습도랑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키우신다면은 뭐 습도 같은 경우는 가습기라든지 분무기를 통해서 조금 60% 최대 올려주시면 좋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찬바람을 들어오는 곳이라면은 조금 찬바람이 안 맞도록 해주시고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은 좀 안쪽으로 들여주시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을에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한번 뭔가를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나무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딱 예쁜 열매를 맺고 있는 애기 사과나무라고 있어요. 애기 사과나무요? 네. 이름도 예쁘네요. 네, 맞아요. 꽃사과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아시아랑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는 이제 장미과 그리고 사과나무 속의 식물이에요. 이름처럼 이제 사과 열매를 맺긴 하는데 크기가 아주 작은 열매를 맺어요. 이제 사과나무랑 이제 크게 구분한 건 열매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종이 이제 산사나무나 뭐 아그베나무처럼 많이 있지만 이제 보통 예쁜 꽃을 맺고 있기 때문에 꽃사과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건조에 견디는 힘과 이제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가지고 키우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기 사과나무 키우기가 수월하다. 뭐 물 자주 줘야 되고 많이 아껴줘야 되고 이파리 닦아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과실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경을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충분한 햇빛과 선선한 바람.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최소 베란다 정도. 실내에서 키우시긴 좀 어렵고 베란다 정도에는 위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꽃도 핀다고 했는데 이 과실수잖아요. 사과나무. 그럼 열매도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단맛보다는 신맛이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기보다는 열을 가해서 잼으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가정에서 열매를 맺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는 자가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타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꽃을 인공 수분을 해주더라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적어도 2그루 이상 아니면 다른 품종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같이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애기 사과나무 난 한번 도전해볼 테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도 저처럼 무심한 사람이 이 화분을 말리지 않으면서도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 중에서는 이제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있는데 오렌지 자스민?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광량과 바람은 필수고요. 이 친구는 사계절 내내 온도만 맞다면은 이제 이름처럼 향기로운 꽃을 피워줘요. 그래서 실내에서 물을 조금 말려도 잘 버텨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빛과 바람만 신경 써준다면 잘 자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됩니까?
그렇게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매일매일 줘야 돼요? 아니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제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가장 주의할 점이기도 해요. 네. 이제 식물 흙이 이제 마를 때 물을 준다.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식물의 흙이 마르는 거는 식물의 상태나 뭐 온도, 빛, 바람 등에 따라서 매번 변화할 수 있어요. 뭐 따뜻한 봄 그리고 뭐 식물이 충분히 건강한 상태 그런 때라면은 물을 매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흙이 매일 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이 얼마나 건조하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건데. 네, 맞아요. 일단 저는 그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흙의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세심함은 가지고 있어야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친환경 미생물 비료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아이가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서 영양제 좀 줘야겠어요 이런 상담이 많다는데, 이런 거 주면은 실제로 좀 나무가 아주 튼튼해지는 게 보이나요? 네. 비료를 주면 당연히 영양 성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해지는 건 맞지만 이 식물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주시는 거 조금 피해야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일단 비료라는 거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건데 식물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비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뿌리가 더 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약을 받아들일 체력이 안 되는데 그쵸. 독한 약을 쓰면 오히려 그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이번에 식물집사 리피라는 이름으로 반려식물 100과 식물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함께 펴내셨는데 50개의 반려식물을 선정해서 기초 정보를 담아주셨어요. 근데 식물을 이제부터 키워보겠다, 이 코로나 블루를 식물로 이겨내보겠다 이런 분들이 제일 주의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방 말씀 주신 물주기죠. 물주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4,000건 이상의 상담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 50% 이상이 과습이나 아니면은 건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즉 이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수분과 관련된 물주기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주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근데 매일같이는 체크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체크하시면서 겉흙을 한번 살짝 보시고 이게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과습보다는. 오히려 물을 많이 주느니 네. 약간 건조한 게 낫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건조한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습이 되면은 뿌리가 물러서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식물이.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식물도 생명체다 보니까 건조하면은 스스로 이겨내려고 뿌리들이 막 뻗어나가고 건강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과습보다는 건조하듯이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유불급 여기에서도 이 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K꽃님님 성함도 꽃이에요. 달걀 껍질을 말려서 곱게 빻아서 거름 주는데 요거 괜찮습니까? 물어봐 주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 달걀 껍질에는 이제 석회질 성분들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토양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걀 껍질 안에 있는 다양한 영양분들이 식물에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식물 키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영화 레옹이 생각나세요. 오하나 사원님. 모기 쫓는 화분도 있던데 그 해충을 쫓아주는 화분도 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제충국이라고 해서 뭐 국화과의 식물인데 제충국. 네, 식물을 이제 식물 자체가 이제 해충들을 기피하는 향을 내뿜어서 그러는데 네. 뭐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는 할 수 있는데 있으면은 없는 이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게 무슨 킬러의 역할까지 해주진 않는다. 네, 그렇죠.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요. 그 식물이니까. 근데 제가 요런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물론 몸에 좋은 오가닉 인스턴트 라면 같은 질문이지만 집안 분위기도 살리면서 너무 나무가 비싸진 않으면서 식물 키우는데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알아서 쑥쑥 잘 크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까? 하나 추천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몬스테라라고 해서
많이 요즘에 이제 큰 잎으로 잎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열대 지방에서 자란 식물이고요. 호텔 같은 데 많이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네. 요즘 카페나 그쵸. 이런 이쁜 카페들 가보면은 꼭 있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 몬스테라가 성장도 빠르고요. 성장도 빨라서 이제 기르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빛이 좀 적어도 잘 견뎌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에 대해서도 이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인테리어 부분은 요즘에 이제 라탄 바구니에 몬스테라를 넣어서 많이들 인테리어로 연출을 하세요. 그 라탄 바구니가 그 대나무 같은 식물로 짠 그 네, 가방도 맞습니다. 만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테라 자체로 키우셔도 좋고, 그런 라탄 바구니에 넣고 키우시면은 인테리어 효과가 더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보통 포트라고 해서 플라스틱 화분 상태로 많이들 집어 넣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슬립 화분이나 다른 토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넣어주시면은 더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아, 토분이라면은 그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화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슬릿이요? 네, 슬릿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들이 많이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조금 더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릿 화분이라고 치시면은 다양하게 좀 저렴한 화분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물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는데 두 분 댁에는 과연 어떤 반려식물이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가드너의 집에는 어떤 식물이 있습니까? 저는 주로 열대 식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아까 소개시켜 주신 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아끼는 게 이제 무늬를 가진 무늬 몬스테라예요. 이제 하얀색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된다. 네. 그럼 반려식물 키워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번식을 정말요? 시켜서. 네,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번식도 조금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잎 한 장당 가격이 뭐 몇십만 원 호가하기 때문에. 이파리 한 장의 가격이 몇십만 원이라고요? 네네네.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네. 몬스테라 알보 바리가타라고도 하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또 유행이라서 많이들 찾고 계세요.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 댁은 거의 식물원급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까? 저는 본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요즘 많이들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두세 개 정도 식물을 예쁘게 잘 기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식물을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키우고 있는데, 유주 사계귤 나무라고 해서 이제 귤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귤나무에서 이제 노란색 귤이 이제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환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레카야자라고 해서 야자류의 식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야자가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요? 네, 이제 창가 쪽에 두게 되면은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큽니다. 야자류는. 그렇군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식물 이름도 많았고, 이파리 한 장에 몇십만 원 하는 식물도 있구나. 요것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다음번에는 식물을 통한 이 재테크의 세계로, 싱그러움에서 우리 현실 그 시장의 세계로 한 번 더 깊이 같이 한번 가보시죠. 다음에도 시간 한번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물집사 리피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스믹 그린의 신지연 대표님, 그리고 정재일 가드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제 옆에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영화 얘기한다고요? 네, 근데 방금 뭐 몬스테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왜 자꾸 카스테라로 자, 우리 식물의 문외한인 건 여기까지만 티내기로 죄송합니다. 해요. 네. 오늘 어떤 영화 얘기할 거예요? 지금 따끈따끈한 영화죠. 네.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일단 샹치, 텐 링즈, 약간 중국 느낌이 있네요. 그럼요. 네. 예, 중국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삼은 뭐 아주 역사적인 또 마블 영화가 되겠는데, MCU라 그러잖아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제 페이즈 4라 그래갖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시리즈가 나오는 두 번째,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영화입니다. 블랙 위도우가 첫 번째였고, 네. 이제 샹치가 이제 두 번째 영화가 되겠는데,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야, 또 할리우드가 또 마블이 또 이 아시안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봐오던 대로의 시각을 보여주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편견이 좀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이것도 전형적이면 어떡하나 오히려 좀 우려가 많았는데 그 우려를 말끔히 아마 씻어도 좋지 않을까 싶을 만큼 지금 초기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중국 노동절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죠, 미국. 네네네. 미국이요. 뭐 노동절이라고 하면은 뭐 최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연휴죠. 그 흥행작들이 쏟아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3일 동안 7,140만 달러를 벌었다고 돼 있고 지금 예상 매출이 나아가서는 지금 9천만 달러 이상을 지금 돌파했다고 제가 방금 확인한 거는 9,2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극장의 타격 같은 거 많이 말씀드렸죠. 물론 그렇죠. 국내의 이야기들이 많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의 기록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7년 이후로 노동절 가장 큰 히트작이라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지금 미국도 사실 코로나 사정이 녹록지가 않단 말이죠. 미국에서 노동절은 증시도 휴장할 만큼 큰 명절 같은 건데 맞아요. 이번 영화 OST 요게 인상적이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도 여기 대거 참여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만 보면 자이언티 뭐 그 서리, DPR 라이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이 음반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런 아티스트가 지금 한국이나 뭐 아시아 로컬 버전의 OST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오리지널 스코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주제 그 삽입곡, 그 음반들이 이제 하나는 연주곡 오리지널 스코어, 하나는 이제 삽입곡 그 노래들이죠. 팝 아티스트들이 부른 이 음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아시아계 팝 아티스트들이 전부 맡았습니다. 예, 이 음반을 맡은 그 레이블이 88 라이징이라고 아시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그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음반을 처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시안이 주인공이 되는 마블 영화의 주제 음반을 아시안 아메리칸이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대표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미국 어떤 주류 영화, 할리우드 영화의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하나의 뭐 진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명백한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중국 히어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개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글로벌 흥행 타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이 미국 다음에 두 번째 큰 시장인데 정작 이 영화가 개봉이 지금 사실상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봉 안 되는 두 번째 마블 영화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뭐 CCTV가 발표한 개봉작 리스트에도 없고요. 이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불분명합니다. 뭐 이 내용에 뭔가 부적절하다. 뭐 이게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뭐 그 아버지로 나오는 그 배역이 그게 중국의 전통적인 미국에서 보는 중국의 전통적인 악당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역사를 어떤 모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 잡히진 않네요. 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문화에 대한 통제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K-팝에 관한 통제도 있었고, 그래서 웨이보가 뭐 팬 사이트 22개를 닫았다,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런 뉴스도 나온 바 있는데 이런 거에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해석하면은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소재를 중국을 멋있고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소재를 미국이 마블 영화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가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 거죠. 거 약간 뺏긴 느낌? 뭐 그런 것들 주도권에 대해서 뭔가 밀린다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거를 또 할리우드 영화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물론 중국인들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걸 뭐 경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어떤 내용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확 되진 않는 게 그동안에 그 할리우드가 동양을 그리던 그 전형적인 시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벗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런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좀 예민한 정치적인 그 서로 간의 견제 같은 것들, 네. 또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벌이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통제 같은 것들의 영향이 여기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아미들이 모여서 그 BTS 지민 씨 생일을 축하한다는 비행기? 항공기 랩핑을 네. 했을 때 거기 완전히 그 일단 계정이 중단이 됐고 맞아요. 그리고 리사 씨, 네. 블랙핑크 리사 씨의 그 팬 사이트에서도 계정이 중단이 됐다고 하고 아티스트당 앨범도 한 장씩만 사게 하라고 아예 규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심지어 여성적인 외모를 한 남자 아티스트들을 규제한다. 이런 것 TV에 못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을 뭐 조장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뭐 팬 활동들을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납득은 안 가요. 여성스럽다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오래된 산업이고 뭐 서구화, 뭐 케이팝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통제한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의 어떤 이 통제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린 경제발전소니까 샹치를 이렇게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하면 이 원금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수익 자체가 워낙에 줄어들고 이게 뭐 그 어벤져스 이후에 사실 모든 영화는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수입을 상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면 아무리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코로나 이전 국면으로 관객 수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 손실은 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의 멀티플렉스들이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흥행 성적 기록하게 될지 샹치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러 갑니다. 그래요? 네. 다음 주에 감상평 한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증시 어떻습니까? 일단 네이버는 2% 내외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한 1% 내외. 그러니까 최근 하락에 따른 아주 일부지만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외국인이 매물이 좀 많아지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하이브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상장했던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매물 출회가 이어지면서 낙폭이 좀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는 낙폭이 크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분을 일부 이제 반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라 등락폭이 컸던데 오늘 오후장에는 뭐 큰 변화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둔화 이슈를 좀 자극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경기 둔화 이슈하고 인플레 이슈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걸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녹용 당첨자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김도영님, 저희 출연자고 성함 같으시죠? 저희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4님, 제가 번호 기억할게요. 꼭 불러드릴게요. 사람 사는 나라님, 해마다 사무실에서 받은 난의 꽃이 핍니다. 부럽네요. 저희 건 바로 죽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